자, 이번 시간은 국토교획법상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자, 이렇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현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 개요의 이해를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요. 서울 강남역 주변 지역이에요. 네. 강남역 주변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그 서울에서 강남역처럼 도심이라면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겠죠. 네,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서 여러분 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죠. 그래서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전부 도로 주변의 건축이 다 완료된 거예요. 이렇게 건축이 다 끝났죠. 네. 자, 이런 지역입니다. 네. 건축이 전부 끝났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에요.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도로 주변의 건축이 끝났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 강남역으로부터 한 13분, 1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재건축 단지예요. 그럼 만약에 재건축을 1990년대에 건축된 아파트고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건축된 아파트고 재건축 대상이고요. 층수는 5층이고 2000세대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재건축을 하면은 역세권 아파트, 강남 역세권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은 층수를 용적률에 허용하는 한 가장 높게, 용적률에서 허용하는 한 가장 높게 재건축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50층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재건축하기 전 5층이고 2000세대가 재건축 후 50층으로 재건축이 되면서 시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6000세대로 시대수가 증가한다면 강남대로 도로는 그대로잖아요. 이 도로의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죠. 그 다음에 도로 밑에 상수도 공급 능력이라든지 또 하수 발생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하수 시설의 하수 처리 용량도 부족이 예상될 거 아닙니까?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는 2000세대일 때는 이 단지 아이들과 인근의 주택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있지만 시대수가 폭발적으로 6000세대가 되어버리면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할 만큼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향후 부족할 것이 예상되잖아요. 네,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기존의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시설 이와 같은 4가지 기반 시설의 부족은 예상되는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고단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의 개발되는 밀도를 낮춰 관리함으로써 이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개발 밀도를 낮춰 관리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한 문제, 도로, 상하수도 시설, 학교 등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것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이 지역의 개발 밀도를 낮춰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용도지가 허용될 금표가 운영률을 완화합니까? 강화 적용합니까? 강화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된 거예요. 그때 이제 금표가 운영률의 강화 범위는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제 금표가 운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실제로
해당 용도지역 형들 용적률을 최대한도 50%까지 용적률을 강화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면은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허용된 용적률 최대한도 50% 절반을 강화하면은 이제 재건축 단지 50층 재건축 단지가 이제 25층 내외로 재건축이 끝나도 이제 층수 높이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수도 2000세대가 재건축이 끝나더라도 3000세대 내외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도로의 교통량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 상수도 공급 능력이나 하수 시설 처리 용량이 부족한 문제,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 밀도 관리가 지정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나대지역이 없잖아. 이미 개발이 완료돼 버렸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나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관리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한다. 네, 정리해 볼까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이때 개발은 재개발, 재건축 등이죠.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이때 기반시설 4개를 이용해야 됩니다.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자, 이 4가지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향후 예상되지만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구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라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히 들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도 끝에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모두 도시군 관리 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이 될 용도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 구역에 의한다. 그럼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다음 이제 기반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 구역도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개념을 한 번 더 정의해 보는 것으로 하죠. 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현장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훨씬 이제 개요 이해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외 신도시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외 신도시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외 신도시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신도시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무엇을 지정하냐면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이 지역이 이제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신도시로 개발되는 거죠. 개발되면은 농지나 임야 상태가 산업단지나 대규모 주택단지로 이제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개발되면은 이제 그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산업단지로 개발해서 이제 신도시로 기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도로나 상하수 시설, 학교, 공원 녹지 등 새로운 도시 개발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외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그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 확보 등에 대한 부담을 해당 지역에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기반 시설 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면은 이제 신도시 개발되는 지역에서 택지라든지 주택지라든지 이제 산업용지를 분양받아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택지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행위나 증축 행위를 하는 지역 주민에게 해당 신도시에 필요한 도로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공용 주차장 확보하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을 만들고 학교를 짓고, 즉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에 학교를 짓고 도로 만드는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시켜서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제대로 확보하고 또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 제대로 확충해서 그 도시로서의 기능이 이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되는 거예요.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 새로운 기반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 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밀도를 낮춰 가려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정합니다. 뭐죠? 개발 밀도 가려고요. 자, 개발 밀도 가리고 이외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주민에게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해서 그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또 기반시설 설치 등을 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뭐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됩니다. 개발 밀도 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모두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은 아니다는 게 중요했고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읽어볼까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상호 중첩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이때 개발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신도시 개발이죠.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외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이제 개요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자, 우리 그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법률의 기본적인 그 학습을 위한 입문 과정으로서 이제 중요한 용어 정의하고 그리고 또 핵심이 되는 테마를 여러분에게 이제 선택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국토교육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1, 2월 기본 이론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지공법의 두 번째 법률입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용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요. 네, 도시개발 사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걸 개략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네,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 우리는 이제 앞 시간에 공부했던 국토교육법상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죠. 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도시개발법상 이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신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되면은 네, 사업이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장소를 정해서 고시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할 거야 라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공식적으로 지정을 고시할 때 하려면 동시에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약식해서 개발계획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줄여서 이제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게 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은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신도시를 개발할 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시행자가 준비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행자로
결정된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작성된 실시계획으로 사업을 해놓으시는지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고, 인가가 고치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 방식과 이제 환지 방식,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착수를 하게 되는 거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에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절차는 기본 이론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려요. 그때 보시면 되고, 뭐 용어만 특별히 뽑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수용 방식의 사업 절차의 흐름 속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부분적으로 개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몇 부분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환지 방식이죠. 이 환지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입문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일까? 이제 법으로 정의된 용어인데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로 하시면 돼요. 이게 자체가 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입니까라고 시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번, 3번 읽을 필요는 없고요. 한번 참고로 읽고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입문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용어입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내용이에요.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환지가 무엇인지, 평면 환지, 입체 환지, 그리고 보류지, 채비지 이런 개요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단어를 설명해서는 도저히 그 개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개요를 설명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제도 속에서, 그 개요 속에서 이런 용어들이 환지가 무엇인지, 보류지가 무엇인지, 채비지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현장을 설명드리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계획이에요.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 입문과정 도시개발법은 환지 방식의 사업개요, 환지 방식의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개요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죠. 자,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뭐 필기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 집중하셔서 가만히 강의를 들으면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어떤 느낌, 필이 오게 될 거예요. 그 필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정보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 계획은 인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면은 환지 애정지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환지 애정지 지정을 전후로 계속 이제 공사, 사업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이제, 공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가 있으면 그 준공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계획 내용,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하죠. 자, 이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이제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환지 처분이 무엇인지,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 환지 계획이 무엇인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부터 제가 현장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여러분 입문과정은 처음으로 그 환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필기 필요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되죠. 네,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이에요. 그럼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에 가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산이잖아. 임야도 보이고 전답과성 등 농지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산 아래에 이제 마을 주택지가 있겠죠. 네. 그리고 자 설명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여기는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 여기는 100번지고요.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 100번지고 여기는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그 농지 소유자는 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에 101번지예요. 101번지고 면적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요. 그 농지 소유자는 을이었습니다. 을. 여기는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 400번지, 위치가 400번지예요. 400번지고 토지 면적, 농지 면적은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그 농지 소유자는 병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전, 이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종전의 토지로 봅니다. 같이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종전의 토지. 네, 종전의 토지라고 그래요. 종전토지라고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종전토지라고 합니다. 종전토지라고 그래요. 자, 종전토지는 농지나 임야 상태 이랬는데, 자, 이 지역이 이제 신도시로 개발됩니다. 신도시로 개발됐죠.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로 개발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로 개발되죠. 자,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로 개발되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로 개발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농지나 임야 상태였죠. 기존 건축은 철거하겠죠. 기존의 건축을 철거하고 농지나 임야를 이제 대규모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로 개발을 해서 신도시로서 기능이 가능하도록 이제 도시기반시설,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새로 확충이 됩니다. 도로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겠죠. 확충이 되고, 자, 이 지역. 자, 이렇게 이제 신도시로 개발된 땅을 뭐라고 하냐면은 조성토지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조성토지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예요.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라는 뜻으로 조성토지라고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뭐라고 하죠? 종전토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조성토지라고 그래요. 자, 이 지역은 이제 택지로 조성됐습니다. 택지로 조성됐고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조성됐고, 여기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아까 사업전 100번지 갑의 농지가 있던 땅이죠. 이 지역은 다시 분할됩니다. 100-1번지는 시청용지로 분할되었어요. 시청용지로 환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 100-2번지는 학교 용지로 환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시청 건너편은 업무 중심의 상업지구로, 여기는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상업지구로, 여기는 택지로 조성된 거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조성토지라고 해요. 자,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들, 갑을병 등에게 이 종전의 농지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면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는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는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여기 200번지에 새로 조성된 택지, 200번지에 새로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100번지 농지 대신에 이렇게 교부해 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환지라고 해요. 환지. 땅 지자에 바꿀 환자예요. 토지가 교환된 거죠.
갑의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는 100번지 농지였는데 100번지 농지 대신에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 토지를 교환해 준 거예요. 이것을 환지라 그래요. 토지의 교환이죠.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100번지 농지 대신에 200번지 새로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 땅을 교환해 준 거죠. 이걸 환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 땅을 환지 주고 101번지 을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미리 계획을 해요. 그 계획을 뭐라고 하죠?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환지 계획.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주고 시청 용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하고 학교 용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할 건지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이 환지 계획이에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즉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도시개발 구역 안에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각각 몇 번지 위치에 어떤 땅을 줄 건지, 시청 용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 할 건지, 학교 용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 할 건지, 유통단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조성할 건지, 업무 중심의 상업지구는 업무 중심의 금융단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조성할 건지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야 공사, 사업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근데 도시개발하기 전에 갑은 100번지 위치에 1000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환지 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되돌려받잖아요. 갑에게 환지로 정하여 주지 않은 땅이 얼마 남았죠? 500제곱미터 남았잖아. 그 500제곱미터는 여기 있습니다. 201번지. 이 500제곱미터는 종전 토지 소유자 갑에게 환지로 되돌려주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즉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결정하지 않고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 그러니까 보류지는 뭐죠? 이 땅을 어떤 용도에 쓸 건지, 학교를 지을 건지, 시청을 지을 건지, 누구에게 환지 줄 건지 정하지 않고 일단은 보류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정하여 주지 않고 보류된 땅을 뭐라고 하죠? 보류지라 그래요. 보류지.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201번지 500제곱미터 가운데서 201번지 1-로 분할을 해서 이 300제곱미터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비 경비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라고 그러죠.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된 땅을 뭐라고 하죠? 보류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사용할 용도로 정한 땅이 뭐죠? 채비지가 되는 거죠. 채비지.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그 종전 토지 대신에 도시개발 사업 완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교부해 줍니다. 뭐죠? 환지. 종전 토지 소유자 갑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즉 갑에게 환지될 토지의 위치를 200번지라고 500제곱미터를 하겠다라고 설계합니다. 그것을 환지 설계라고 하고, 그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 되는 거죠. 이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준공검사 이후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준공검사 후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이라고. 그래서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환지 계획에서 정한 200번지의 500제곱미터의 택지가 갑의 환지로, 갑의 토지로 법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201-1번지는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정한 채비지로 확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도시개발하기 전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보시면은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하면은 환지가 무엇인지 아셨죠?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이 완료된 후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를 줄 건지 할 때 환지입니다. 사업 전 토지가 새로 조성된 토지로 교환됩니다. 뭐죠? 환지. 평면 환지하고 입지 환지가 있습니다. 평면 환지는 뭐냐면은 도시개발 사업장 갑의 토지의 위치는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였는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 500제곱미터에 있는 택지로 교환됐잖아요. 이렇게 평면 위에서 토지가 교환되면은 평면 환지예요. 알겠죠? 근데 입지 환지가 뭘까? 조금 더 설명해요. 대부분의 환지는 평면 환지인데 특례로서 특별한 예외로서 입지 환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때 입지 환지는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보류지 설명했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목적 동그라미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를 뭐라고 하죠? 보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정하여 주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보류한 땅을 뭐죠? 보류지라고 그래요. 이 땅을 누구에게 환지 줄 건지, 이 땅을 도시개발이 끝나고 시청을 지을 땅으로 할 건지, 학교 용지로 쓸 건지 정하지 않고 보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류지라고 그래요. 그 보류지 중 일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용도로 정한 토지를 뭐라고 하죠?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그럼 이제 입지환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입지환지 설명드리기 전에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봐요. 여러분, 도시개발 하기 전에 지금 400번지에 100제곱미터 병의 토지잖아요. 그죠? 병의 토지죠. 그러면은 병돌이는 봐요. 아, 잠깐만. 도시개발 하기 전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가 갑의 농지였죠. 근데 갑은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500제곱미터의 택지를 환지받았어요. 근데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환지를 받지 못하고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한 거예요. 즉 201번지 500제곱미터의 땅은 환지를 받지 않고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갑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부담을 했다는 거죠. 갑은 종전토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중에서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500제곱미터는 환지를 받았고 나머지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개발을 부담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종전토지 소유자 갑의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토지 부담률. 갑은 종전 토지 면적의 50%를 1000제곱미터의 50%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를 도시개발로서 부담했다 이 말이에요.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환지교육구의 모든 종전토지 소유자들이 공평하게 종전토지 면적의 50%를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면 병원 400번지 1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병원 100제곱미터의 50%에 해당하는 50제곱미터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50제곱미터를 환지를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50제곱미터는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50 나누기 3.3 하면 대충 뭐 16평, 17평 되잖아요. 그러면은 17평을 대지를 환지를 받더라도 지목이 정한 목적대로 지목이 대지여도 건축을 하기에는 면적이 작잖아요. 이런 땅을 과수토지라고 그래요. 너무 작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과수토지. 글자 그대로. 지목이 정한 목적대로 지목이 대지여도 지목이 정한 목적대로 건축을 토지를 이용하기에 너무 작은 땅을 과수토지라고 그러고 이 과수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즉 50제곱미터는 환지를 주더라도 건축하기에 턱없이 면적이 부족하니까 환지 교부 대상에서 제외 환지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토지 면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집지을 땅을 못 받게 되는 이 병도를 달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건축을 합니다. 아파트를 지어요. 주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이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병에게 자, 시행자가 건축한 아파트, 건축물이죠.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니까 건축물의 일부와 그 아파트가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됩니다.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하냐면 입체환지라고 그래요. 왜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입체적 대상물인 건물은 입체적 대상이잖아요.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 대상물인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공유 지분을 교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이름을 붙였다? 입체환지라고 하는 거죠. 입체환지. 그러면은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은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 소송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받게 되고 400번지 1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병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전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전을 제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이 끝나고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입주권을 교부받는 것을 입체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지역의 일반 분양가가 평당 제곱미터당 평당 분양가가 5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병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때는 싸게 평당 제곱미터당 300에 분양해 주는 거죠. 그럼 분양가를 받는 순간 제곱미터당 200만 원씩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이렇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질처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에 가름하여 땅 대신에 택지 대신에 시행자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하고 아파트니까 건축물의 일부죠. 뭐 103동 1501호 이런 식으로 자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공유 지분이 교부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입체환지가 뭘까?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가름하여 환지로 교부해야 될 택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것.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입체환지. 예를 들면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 혹은 상가 입주권 등이 교부되는 것. 이것을 입체환지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입체환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은 평면환지는 뭐죠?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200번지 소송된 택지를 구부해 주는 거죠. 평면 위에서 토지의 위치가 교환되잖아. 그건 평면환지죠. 그래서 평면환지가 대부분이고, 그죠? 네. 종전 토지 소유자의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건축물의 일부나 그 공유 지분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입체환지라고 하는 거죠. 평면환지하고 입체환지, 보류지, 채비지, 그리고 환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환지 계획하고 환지 처분까지 이제 용어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면은, 여러분. 도시개발 하기 전에 101번지 6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을이죠.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101번지 농지 소유자 을은 600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토지 부담률이 50%라면 을도 600제곱미터 절반에 해당하는 300제곱미터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300제곱미터를 환지 받을 수 있는 법상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을은 생각이 달라요. 나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조성된 택지를 환지로 받기 싫고 환지를 원하지 않고 이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땅값을 현금으로 청산받고 20억, 30억 챙겨서 서울로 이주하고 싶다. 빌딩 사서 서울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을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나에게는 환지를 교부하지 말라고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거나
환지 부지 등의 동의를 하면은, 네, 101번지 600 정도의 농지 소유권을 가진 어른, 그 101번지 600 정도의 토지 소유권을 현금으로 청산해서 현금으로 교부해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청산한다 그래, 청산한다. 그러면은 101번지 600 정도의 의뢰 토지 소유권은 조성된 택지로 교부를 해줘야 될 대상입니까? 현금 청산 대상입니까? 현금으로 청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했을 때 종전 토지 소유자 셋 중에서 갑은 100번지 농지 대신에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지구를 환지로 되돌려 받았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을 했을 때 종전 토지 소유자들은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환지로 되돌려 받는 사람도 있고, 종전 토지나 건축에 관한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받는 사람도 있고, 또 종전 토지에 가름하여 병돌이는 종전 토지에 가름하여 종전 토지 대신에, 그죠? 종전 토지에 가름하여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입주권을 교부받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그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을 통해서 환지가 무엇인지, 환지 계획이 무엇인지, 입지한지가 무엇인지, 보류지가 무엇인지, 채비지가 무엇인지, 청산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면은 전부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어렴풋이 듣는 순간 이해가 조금만 되었다면, 한 30% 이해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입니다. 똑같은 그림으로 기본 이론 강의에서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반복해서 들어요. 3번 정도 이 개요 설명을 듣고 나면은 2023년 3, 4월 가정 정도까지만 강의를 듣고 나면은, 네, 내년 3, 4월이 되면은 2023년 3, 4월이 되면은 이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머릿속에서 드디어 여러분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안정적인 전문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환지 이전지 정도 다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좀 설명을 듣고 환지 이전지에 대한 개요 설명이 되지. 지금 이 자체 환지 이전지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입문 과정에서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입문 과정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기본 이론 강의를 다시 듣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환지 이전지 처분은 자연스럽게 개요 설명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법상 기본적인 개요, 도시개발 사업 절차 등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보신 거고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재개발, 부동산 공부를 하신 분은 주로 이제 그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념, 관심이 좀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제법상 이제 정비 사업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방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